1980년 11월 한 중학생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을 잡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집으로 걸려온 전화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서늘했고 요구한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서울 요지의 아파트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거액 4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돈을 모으는 동안 이미 비극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범인이 1년 동안 무려 62차례의 전화를 걸며 유족들을 조롱했고 심지어 그는 가장 안전한 곳에 숨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온 국민이 범인을 찾기 위해 애쓰는 동안 그는 누구보다 슬퍼하는 척 연기하며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가 벗긴 가면 뒤에 숨겨진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1년 동안 감춰온 잔혹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80년 11월 13일 목요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1월 중순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늦가을 냉기가 거리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낙엽이 쌓여 있었고 학교 앞 문방구에서는 아이들이 군것질거리를 사느라 왁자지껄했고 골목 어귀에서는 연탄 배달 트럭이 덜컹거리며 지나갔습니다. 1980년의 서울은 아직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던 시기였고 공덕동 일대는 낮은 주택가와 작은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공덕중학교 교문 앞에서는 오후 4시를 조금 넘긴 시각 학생들이 335 짝을 지어 하굣길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박준우 군도 있었습니다. 준우는 어린 시절 앓았던 소아마비로 인해 왼쪽 다리가 조금 불편했지만 학교 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래 아이들보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성격으로 선생님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준우는 항상 단정한 교복 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가방 속에는 책과 공책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준우는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교문을 나섰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교복 자켓 깃을 세우며 걸었고 손에는 낡은 학생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친구 몇 명이 준우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준우야, 오늘 만화방 갈래? 미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담임 선생님이랑 진로 상담이 있어서 잠깐 들러야 돼. 준우의 대답은 늘 그렇듯 차분하고 또박또박했습니다. 친구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보자. 조심히 가. 응, 너희도. 준우는 친구들과 헤어진 뒤 천천히 학교 인근 골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왼쪽 다리가 조금 불편했기 때문에 걸음은 또래보다 약간 느렸지만 준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릿한 걸음이 주변을 더 잘 둘러볼 수 있게 해주었고 준우는 길가에 핀 국화꽃이나 낙엽 쌓인 풍경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순수한 소년의 일상이 영원히 멈출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골목 어귀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한 남자가 창문 너머로 학교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안경을 쓴 단정한 인상의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교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그의 외모는 신사적이고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바로 공덕중학교의 담임교사이자 준우를 가르치는 한상우 선생이었습니다. 한 선생은 준우가 골목 어귀로 다가오는 모습을 확인하자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고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했습니다. 준우야, 여기 있었구나. 오늘 진로 상담 잊지 않았지?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왔습니다. 준우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 선생은 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차량 쪽을 가리켰습니다. 밖은 춥고 여기는 좀 번잡하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 차에 타렴.
네, 선생님. 준우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탑승했습니다. 스승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한 선생은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 특히 준우 같은 성실한 학생들을 아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학부모들 역시 한 선생을 존경했으며 그가 명문대 출신이라는 점은 더욱 신뢰를 쌓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차량이 출발하자 한 선생은 백미러로 준우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다시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준우야, 요즘 공부는 어때? 힘들지 않니? 괜찮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넌 항상 성실하니까 믿음이 가. 오늘은 네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한 선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차량은 공덕동 골목을 빠져나가 점점 외곽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선생님과 함께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잔혹한 연극의 서막이었고 소년의 평온했던 일상을 영원히 멈추게 할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차량이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자 한 선생의 표정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던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냉혹한 무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준우는 아직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단지 존경하는 스승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계속해서 달렸고 해는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11월 13일 오후 4시 반, 박준우 군이 탄 차량은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 선생이 미리 준비해둔 아지트였고 그가 도박빚을 갚기 위해 계획한 범행의 무대였습니다. 준우의 부모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후 5시면 집에 도착하는 준우였지만 시계는 어느새 저녁 7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학교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친구들은 준우가 선생님과 상담이 있다며 먼저 갔다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밤 9시, 10시가 되었습니다. 준우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말렸습니다. 혹시 친구 집에 들렀거나 학원에 갔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정이 가까워지자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거실의 벽시계는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렸고 준우의 어머니는 초조하게 현관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준우의 아버지는 황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준우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보세요? 준우야?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준우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차갑게 가라앉은 남자의 목소리였고 그 말은 준우의 부모를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들 찾으시죠?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순간 준우의 아버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조용히 들으십시오. 아드님은 지금 수원의 어느 지하 밀실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으로 밀항하려는 무리입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으시면 현금 4천만 원을 준비하십시오. 4천만 원.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액이었습니다. 서울 요지의 아파트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고 평범한 가정에서는 평생을 모아도 마련하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준우의 아버지는 그 금액을 듣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4천만 원이라니. 그런 돈을 어떻게... 그건 당신들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아드님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말과 함께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준우의 아버지는 수화기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옆에서 어머니는 남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뭐래요? 준우가 어떻게 됐대요? 유괴당했어. 4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절할 듯 비틀거렸습니다. 거실에는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고 벽시계는 여전히 무심하게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렸습니다. 그날 밤 준우의 부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온 집안을 뒤지며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모았고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너무나 컸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했던 것은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범인의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신고하는 순간 준우의 목숨은 끝이라는 것. 준우의 부모는 공포와 절망 속에서 범인의 다음 연락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돈을 모으는 동안 이미 비극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혹한 사실은 범인이 가장 안전한 곳에 숨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준우를 가르치던 담임교사 한상우 한생. 그는 가면을 쓴 채 유족들을 조롱하며 1년 동안 온 국민을 우롱하는 악마의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자 준우의 집은 비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무너져 내려앉아 준우의 학생증 사진에 꼭 쥐고 있었고 아버지는 창밖을 응시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집안에서 긁어모은 현금과 통장, 귀금속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쳐도 4천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준우의 누나는 방 안에서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며 사정을 설명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4천만 원이라니, 그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금액이야. 미안하지만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전화를 끊을 때마다 누나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흐느끼기 시작했고 거실에는 오열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결심한 듯 일어났습니다. 여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읍시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친구들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서라도 돈을 빌려야 해요. 어머니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4천만 원을 마련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을.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우는 그들의 아들이었고 부모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준우의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범인의 경고가 두려웠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수화지 너머로 당직 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괴 사건이라고요? 지금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30분 후 마포경찰서 강력계 3명이 준우의 집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사복 차림이었고 순찰차 대신 일반 승용차를 타고 왔습니다. 범인이 경찰의 개입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사들은 신발을 벗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할 겁니다. 범인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형사들은 거실에 앉아 준우의 부모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들었습니다. 준우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 선생님과 상담이 있다던 말, 그리고 자정에 걸려온 협박 전화의 내용까지. 형사들은 꼼꼼하게 수첩에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 군이 선생님과 상담이 있다고 했다는 게 중요한 단서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명단을 확보해서 알리바이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1번 미랑 조직이라고 했다면 이미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전과자 집단이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들은 준우의 집 전화기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범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올 경우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집 주변에 형사 2명을 배치해 혹시 모를 범인의 접근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범인이 다시 연락해오면 최대한 통화 시간을 늘리십시오. 그래야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범인을 자극하지 마세요.
아드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형사들의 지시는 명확했지만 준우의 부모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범인에게 알려지면 준우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11월 14일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에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형사들이 재빨리 녹음장치를 작동시켰고 준우의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우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준우의 아버지는 형사들의 손짓에 따라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천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라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제발 아들이 무사한지 확인만 시켜주십시오. 아들은 무사합니다. 지금 수원에 안전한 곳에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다만 빨리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제발. 일주일. 그때까지 준비하십시오.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뚝.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통화 시간은 불과 40초. 형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요. 범인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형사가 준우의 아버지를 위로하듯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범인이 일주일의 시간을 줬다는 건 아직 협상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단서를 찾아낼 겁니다. 형사들은 곧바로 마포경찰서로 복귀해 비공개 수사팀을 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수사팀장을 포함해 총 8명의 형사가 투입되었고 그들은 24시간 교대로 준우의 집 주변을 감시하며 범인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공덕중학교 주변에 대한 탐문 수사도 시작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사복 차림으로 학교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찾아가 11월 13일 오후에 수상한 차량이나 인물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언은 모호했고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월 14일 낮, 준우의 부모는 은행을 찾아가 집을 담보로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은행원은 서류를 검토하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집값을 감정해 봐야 알겠지만 아무리 많이 나와도 2천만 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준우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2천만 원이라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나머지는 친구들과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머리를 조아려 빌려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우의 아버지는 오래된 친구 3명을 찾아갔습니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내 아들이 유괴당했네. 제발 도와주게. 얼마라도 좋으니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을 테니. 친구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어내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사정은 이해하지만 4천만 원이라는 건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일세. 그래도 최대한 도와주겠네. 결국 세 친구는 합쳐서 500만 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준우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무렵 준우의 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긁어 모은 돈과 대출 서류, 그리고 친구들이 빌려준 돈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합쳐도 3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준우의 방으로 들어가 아들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우가 정리해둔 공책과 교과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준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꼭 너를 데려올게. 조금만 참아라. 그날 밤 형사들은 준우의 집 인근 골목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범인이 혹시라도 접근하거나 감시하러 올 가능성에 대미한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어왔지만 형사들은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서 한상우 선생이 창문 너머로 밤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고 손에는 준우의 학생 수첩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겠지. 하지만 소용없어. 나를 찾아낼 수는 없을 테니까.
한생은 중얼거리며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전화번호부를 꺼내들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유족들을 향한 잔혹한 희망 고문은 1년 동안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평온했던 가정은 단 하루 만에 거대한 공포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비공개 수사팀을 꾸려 준우의 집 주변에 잠복했지만 범인은 마치 그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짧은 통화 후 종적을 감춘 범인, 그리고 절망 속에서 돈을 모으는 부모.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누구도 그 끝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1980년 11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외곽의 한 낡은 아파트 4층. 회색빛 콘크리트 복도는 을씨년스럽게 비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서는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상우 선생이 몇 달 전부터 도박빛에 쫓기며 은신처로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정식으로 대학한 곳도 아니었고 건물 관리인조차 이 방에 누가 사는지 정확히 모르는 음침한 공간이었습니다. 방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어 밖에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바닥에는 낡은 이불과 몇 개의 상자만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녹음기와 카세트 테이프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달력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11월 24일이라는 날짜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방 구석 오래된 옷장 뒤편에 준우가 있었습니다. 준우의 손과 발은 굵은 밧줄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헝겊이 물려 있었습니다. 준우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고 이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어제 차에 타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준우는 악몽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상우 선생은 방 가운데 앉아 담배를 피우며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보여주던 그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함만 가득했습니다. 잿더리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도박빛 독촉장과 이자 계산서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4천만 원,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돼. 그놈들한테서 벗어날 수 있어. 한 선생은 중얼거리며 준우 쪽을 돌아봤습니다. 준우는 그의 시선을 느끼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한 선생은 천천히 일어나 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우야, 미안하구나. 하지만 선생님도 어쩔 수가 없어. 너희 부모가 돈만 주면 바로 보내줄게. 조금만 참아라.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소녀는 입에 물린 헝겊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간절한 애원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집에 보내주세요. 준우는 고개를 흔들며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한 선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자 한 선생의 휴대용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마포구 일대에서 중학생 실종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선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벌써 신고를 했어? 경고했는데. 한 선생은 초조하게 방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일주일 후 돈을 받고 준우를 풀어주려 했지만 경찰이 개입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추적당할 위험이 커지고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때였습니다. 준우가 몸부림을 치며 소리를 내려 했습니다. 옷장에 묶인 밧줄이 삐걱거리며 흔들렸고 준우는 헝겊을 밀어내려 애쓰며 무언가를 외치려 했습니다. 한소셉은 황급히 달려가 준우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소리 지르면 안 돼! 하지만 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소리를 내려 했습니다. 아래층이나 옆집에서 누군가 듣기라도 하면 자신을 구해줄 수 있다는 희망에 매달린 것입니다. 준우의 저항은 점점 거세졌고 옷장이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쿵쿵! 한 선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누군가 신고한지도 모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는 장면, 자신이 수갑을 차는 장면, 학교와 사회에서 자신이 몰락하는 장면. 조용히 하라고! 한 선생은 준우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히 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공포와 패닉 상태에 빠진 그의 손에는 힘이 들어갔고 준우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준우는 눈을 크게 뜨고 한 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공포, 그리고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선생이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준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축 늘어진 몸에선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선생은 떨리는 손으로 준우의 목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한 선생은 뒷걸음질치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입에선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무심하게 똑딱거렸고 준우는 옷장 구석에서 영원히 멈춘 채 누워 있었습니다. 1980년 11월 14일 오후 4시경 박준우 군은 유괴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훗날 밝혀진 수사 결과에 따르면 준우는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담임 선생이라는 사실을 아이가 아는 이상 살려둘 수 없다는 악마 같은 계산과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것을 우려한 범인의 공포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한상우의 잔혹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월 14일 밤 10시 한 선생은 정신을 추스리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쪽에는 준우의 작은 몸이 담요로 덮여 있었고 한 선생은 그것을 외면한 채 책상 앞에 앉아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이야. 돌이킬 수 없어. 그렇다면 계획을 바꿔야 해. 그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들키면 모든 게 끝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민다면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낼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한 선생은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1980년 당시에도 카세트 녹음기는 흔한 물건이었고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원래는 협박용 메시지를 녹음하려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11월 15일 아침 한 선생은 조용히 방을 나와 인근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거리는 아직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그는 전화부스에 들어가 동전을 넣고 여고생 제자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여학생의 목소리는 졸린 듯했습니다. 한 선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선생님을 좀 도와줘야겠어. 중요한 일이야. 오늘 방과 후에 만날 수 있겠니? 네? 무슨 일인데요? 만나서 얘기할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한 선생은 전화를 끊고 다시 아지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여학생을 만나 녹음할 대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문장들은 간단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무서워요. 아저씨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난 죽는데요.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11월 15일 저녁, 한 선생은 여학생과 만나 이 대본을 건넸습니다. 이걸 네가 읽어줬으면 해. 마치 겁에 질린 아이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걸? 묻지 마. 선생님이 곤경에 처해 있어. 네가 도와줘야 해. 이건 정의로운 일이야. 한 선생은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교사인지, 얼마나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거짓으로 늘어놓으며 여학생을 설득했습니다. 순수한 16살 소녀는 존경하는 선생님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녹음기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대본을 읽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무서워요. 아저씨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난 죽는데요.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녹음이 끝나자 한 선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테이프를 되감았습니다. 잘했어. 선생님을 도와줘서 고마워.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네, 선생님. 여학생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선생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선생님을 도왔다는 뿌듯함만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1월 16일 저녁 8시 한 선생은 준우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공중전화를 이용했고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준우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아드님이 보고 싶으시겠죠. 잘 들어보십시오. 한 선생은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어린아이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무서워요. 아저씨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난 죽는데요.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준우의 집 거실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흐느꼈고 아버지는 수화기를 꽉 움켜쥔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준우야! 준우야! 아빠가 여기 있어! 조금만 참아라! 들으셨습니까? 아드님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준비하십시오. 전화는 뚝 끊어졌습니다. 준우의 부모는 녹음된 목소리가 진짜 준우의 목소리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아들의 마지막 생존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방바닥에 엎드려 통곡했고 아버지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준우가 살아있어!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고! 형사들은 녹음된 목소리를 분석하기 시작했지만 1980년 당시 기술로는 음성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통화 시간이 너무 짧아 위치 추적도 불가능했습니다. 한편 한 선생은 아지토로 돌아와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여전히 담요로 덮인 준우의 작은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 선생은 그것을 외면한 채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적어도 며칠은 더 시간을 벌 수 있어. 그 사이에 돈을 받아내고 사라지면 돼. 이미 숨진 아이의 목소리를 도구 삼아 부모의 영혼을 갉아먹는 잔혹한 연극. 수사팀과 가족들이 범인의 연락을 기다리며 피를 말리던 바로 그 순간 이미 비극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헛된 희망에 매달린 채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범인의 치밀한 계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1년 동안 온 국민을 우롱하는 악마의 연극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1980년 11월 17일 아침 9시 준우의 집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수원 우체국 소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수신인은 준우의 아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먼저 편지를 확인했고 그 안에는 손으로 쓴 짧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준우 누나가 직접 와야 함. 마포구 신촌 로터리 앞 성심제과점. 검은 보자기에 현금을 담아 가방에 넣어 올 것. 경찰이 보이면 거래 중단. 준우의 누나는 23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준우를 데려와야죠. 형사들은 급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사팀장은 준우의 집 거실에 지도를 펼쳐놓고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신철 로터리 일대에 사복 형사 15명을 배치하겠습니다. 절대 범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흩어져 있으세요. 누나분께서 제과점에 도착하시면 우리는 주변을 감시하며 범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겁니다. 하지만 준우의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인이 경찰을 눈치채면 어쩝니까? 아들이 위험해질 텐데. 저희를 믿으셔야 합니다. 범인을 잡는 것만이 준우 군을 구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후 2시 30분 준우의 누나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속에는 그동안 긁어 모은 현금 2,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4천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부모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누나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스에 올렸습니다. 신촌 로터리는 1980년 당시에도 번화가였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성심제과점 앞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빵을 사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누나는 제과점 앞 벤치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주변에는 신문을 읽는 중년 남성,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는 청년, 노점 앞을 서성이는 아주머니 등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사복 형사들이었고 눈빛만은 날카롭게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3시 5분이 지났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분, 15분이 흘렀습니다. 누나는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고 형사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했습니다. 3시 20분 제과점 옆 공중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그 소리에 누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사 한 명이 재빨리 전화부스로 달려갔지만 누나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잘 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경찰이 너무 많군요. 거래는 취소입니다. 잠깐만요. 경찰은 없어요. 제발. 남산 나외음악당으로 가십시오. 30분 안에 혼자서.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누나는 상황을 형사들에게 알렸고 수사팀은 급히 남산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남산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 다른 공중전화가 울렸고 이번에는 종로 탑골공원으로 가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오후 5시, 6시, 7시. 범인은 마치 수사팀을 조롱하듯 계속해서 장소를 바꿨습니다. 신촌에서 남산으로, 남산에서 종로로, 종로에서 다시 마포로. 누나는 추운 겨울거리를 헤매며 지쳐갔고 형사들도 번번이 허탕을 쳤습니다. 밤 8시가 넘어서자 누나는 더 이상 걸을 기력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포 한강변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준우야, 미안해. 널 데려오지 못했어.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누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제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지시를 기다리십시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요? 준우가 책을 읽고 싶어 합니다. 내일 저녁 8시 마포대교 남단 공중전화 부스 위에 검은 보자기에 싸서 올려두십시오. 책 제목은 톰 소여의 모험입니다. 책이요? 그게 무슨... 전화는 끊겼습니다. 형사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책을 요구한다니 이것은 대체 무슨 의도일까요? 수사팀장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범인이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유괴가 아니라 치밀한 심리전입니다. 11월 18일 저녁, 준우의 어머니는 서점에서 톰 소여의 모험을 구입해 검은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마포대교 공중전화 부스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준우가 정말 책을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니 읽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책 가져왔어. 조금만 참아라. 하지만 책은 사라졌을 뿐 준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왔습니다. 겨울 추위가 매서워지는 가운데 범인의 전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하루에 2-3번씩. 전화가 올 때마다 준우의 부모는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돈은 준비되었습니까? 아드님이 추워한다고 합니다. 따뜻한 옷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너무 많습니다. 형사들은 매번 추적을 시도했지만 범인은 항상 짧은 통화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공중전화를 이용했고 위치는 매번 달랐습니다. 서울 곳곳, 때로는 수원이나 인천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1981년 1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준우의 집에는 명절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차례상도 차리지 않았고 가족들은 그저 전화벨 소리만을 기다렸습니다. 준우의 어머니는 떡국을 끓여 대문 앞에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준우가 몰래 와서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에 매달렸습니다. 2월, 3월이 지나갔습니다. 봄이 오고 벚꽃이 피었지만 준우의 집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범인의 전화는 계속되었고 그 횟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10회, 20회, 30회. 어느덧 전화 횟수는 50회를 넘어섰습니다. 형사들은 지쳐갔습니다. 수많은 추적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준우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수사팀장은 준우의 부모에게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범인을 잡기 어렵습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우의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00일이 넘도록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범인은 여전히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만이 준우를 찾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범인은 경찰의 추적을 비웃듯 치밀한 각본을 실행했습니다.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수사팀의 지인을 빼고 기괴한 요구로 가족들의 심리를 교란했습니다. 1년 동안 무려 62차례의 전화를 걸며 유족들의 일상을 처참하게 파괴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희망을 붙잡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준우는 이미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다는 것을. 1981년 2월 26일 오전 10시 마포경찰서 대회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연단 위로 빼곡히 놓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단상에 올라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980년 11월 13일 발생한 박준우 군 유괴 사건에 대해 오늘부로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 사건 발생 105일이 지났지만 범인 검거에 실패했고 이제는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뒤편 칠판에는 준우의 얼굴이 크게 확대된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사건 경위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범인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주시는 분께는 현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범인은 일본 미랑 조직을 사칭하고 있으며 수원 지역에 연고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단서라도 아시는 분은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당시로서는 서울 변두리 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고 준우의 사진은 그날 저녁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며칠 후 전국 곳곳에 수배 전단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전봇대마다 버스 정류장마다 시장 입구마다 준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를 찾습니다 라는 문구 아래에는 준우의 특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 14살, 중학교 1학년, 특징, 왼쪽 다리 약간 불편, 단정한 인상, 실종일 1980년 11월 13일 오후 4시경, 실종 장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제보 시 현상금 1,000만 원 지급.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전단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벌써 석 달째 실종이라니 부모님은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준우 찾기 방송이 나갔고 TV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조심하라는 당부를 했고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까지 직접 데려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9시 KBS 뉴스 시간 앵커는 긴장한 표정으로 대본을 읽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박준우 군 유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각하께서 특별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청와대 집무실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단호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범인, 지금 이 시각에도 한 어린 생명이 어둠 속에서 부모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범인에게 경고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서슬퍼렇게 가라앉았습니다. 만약 박준우 군을 무사히 돌려보낸다면 나는 국가 원수의 이름으로 관용을 베풀 것을 약속한다. 하지만 만약 그 아이에게 해를 입혔다면 너 또한 이 땅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찾아내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전 국민이 숨을 죽이고 TV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준우의 짐에서는 온 가족이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TV 속 대통령을 향해 손을 모았습니다. 각하, 감사합니다. 우리 준우를 꼭 살려주세요. 대통령의 담화가 나간 다음 날 경찰서에는 제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루에만 30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고 수사관들은 밤을 새워 제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서 수상한 남자를 봤습니다. 수원역 근처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동네 빈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하지만 대부분은 오인이거나 허위 제보였습니다. 현상금을 노린 사기꾼들도 있었고 진심으로 돕고 싶지만 착각한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모든 제보를 일일이 확인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월 중순부터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3월 17일 저녁 7시 준우의 집으로 걸려온 전화. 수화기를 든 준우의 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낮은 남자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준우 아버지시죠? 저희는 아직 준우를 데리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목소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준우는 무사합니다. 곧 돈을 받으러 연락드릴게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형사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사팀장은 칠판에 새로운 가설을 적었습니다. 범인은 단독이 아닙니다. 최소 2명 이상이 조직으로 보입니다. 남성 주범과 여성 공범,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또 다른 여성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 목소리는 앞선 여성과는 달리 약간 어렸고 더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가 보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을.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전화는 또 끊겼습니다. 수사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남성 1명, 여성 2명, 최소 4명의 범인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수사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일본 밀항 조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국내 범죄 조직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전과자 명단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특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전력이 있는 자들을 집중 조사하세요. 수백 명의 전과자가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주변 인물을 탐문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용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공덕중학교에서는 한 선생이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준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준우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고 혹시 수상한 사람을 보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알겠죠? 네, 선생님.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중에는 한 선생의 부탁으로 녹음을 해줬던 2명의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조차 몰랐습니다. 한 선생은 그저 선생님을 돕는 정의로운 일이라고 세뇌했을 뿐이었습니다. 방과 후 한 선생은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과 담소를 나눴습니다. 참 끔찍한 사건이에요. 대통령까지 나서셨는데도 범인을 못 잡다니. 맞아요. 도대체 어떤 놈들이길래. 한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지만 속으로는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나서든 경찰이 총출동하든 나를 찾아낼 수는 없어. 나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그날 저녁 한 선생은 제자 중 한 명에게 다시 전화를 걸도록 지시했습니다. 여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공중전화에서 준우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우는 잘 있습니다. 곧 돌려보낼게요. 통화를 마친 여학생은 전화부스를 나와 한 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저 너무 무서워요. 걱정 마. 선생님이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이야. 넌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거란다.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쳐갔습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어나는 봄이었지만 준우의 집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공개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성 목소리로 바뀐 전화는 수사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수사팀장은 지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한 범죄입니다. 범인들은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범인이 단 한 명뿐이고 그가 학교 교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교사가 순진한 제자들을 이용해 경찰을 농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상우라는 이름은 여전히 수사팀의 상식 밖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준우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는 동안 범인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을 향한 잔혹한 희만 고문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981년 4월 어느 토요일 오후 마포구 준우의 집 앞에 한 대의 승용차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단정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공덕중학교의 한상우 선생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준우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지난 5달 동안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준우 담임 한상우입니다. 선생님, 들어오세요. 한 선생은 공손하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준우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 선생은 준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우, 선생님이 미안하구나.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준우의 어머니는 그런 한 선생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까지 이렇게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담임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제 불찰입니다. 제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한 선생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우의 아버지도 방에서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 없는데. 아닙니다. 준우는 제 제자입니다. 선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혹시 범인으로부터 연락은 없으셨습니까? 준우의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옵니다. 하지만 경찰도 못 잡고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늘 조심하라고 말하는데 준우만은 꼭 무사히 돌아왔으면 합니다. 한 선생은 30분 정도 머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준우의 학교 생활이 얼마나 모범적이었는지, 친구들이 얼마나 준우를 그리워하는지, 학교에서도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준우의 부모는 그런 한 선생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을 나서며 한 선생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준우를 꼭 찾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차에 올라탄 한 선생의 얼굴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백미로로 준우의 집을 바라보며 그는 냉소를 띤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는 출발했고 한 선생은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허름한 여관 뒷골목, 그곳에는 도박장이 있었습니다. 오후 5시 한 선생은 여관 2층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화투판이 펼쳐져 있었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중년 남자 4명이 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고 한쪽에는 술병이 굴러다녔습니다. 한 선생, 왔어? 오늘은 돈 좀 가져왔나? 한 선생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만 원가량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지난 몇 달간 준우 부모를 협박해 받으려던 돈의 일부를 미리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꼭 따야 해. 빚이 너무 많이 쌓였어. 한 선생은 자리에 앉아 화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보여주던 신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눈빛은 도박꾼의 것이었습니다. 탐욕과 절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판은 끝났습니다. 한 선생은 그날도 졌습니다. 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안 나섰고 계단을 내려가다 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젠장! 젠장! 도박빚은 이미 수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준우를 유괴한 이유도 바로 이 빚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감시가 너무 심해 아직 돈을 받아내지 못했고 빚쟁이들의 독촉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한 선생은 학교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국어 시간이었고 학생들은 교과서를 펼쳐 시를 낭독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한 선생은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좋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양심과 정직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는 것은 가장 비겁한 행동입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중에는 한 선생의 부탁으로 전화 녹음을 해줬던 2명의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김미숙 양과 이연주 양. 그들은 자리에 앉아 한 선생의 말을 들으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한 녹음은 뭐지?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2 여학생은 복도 구석에서 속삭였습니다. 미숙아,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선생님이 시킨 그 녹음.
응, 나도 요즘 계속 생각해. 우리가 읽은 대본이 왜 어린아이 목소리였을까? 그리고 뉴스에서 박준우 군 유괴 사건 나오잖아. 범인이 여자 목소리로 전화했대. 두 여학생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선생님이 그런 분일 리가. 맞아, 선생님은 그런 분 아니야. 우리가 오해하는 거겠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고 그것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선생은 KBS 저녁 뉴스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준우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가 담임 교사의 인터뷰를 요청했고 한 선생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한 선생은 준우의 하진을 손에 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준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다리가 불편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했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담임으로서 이런 일을 막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합니다. 앵커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사건 당일 준우 군의 행동 중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그저 제가 더 주의 깊게 살폈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됩니다. 한 선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은 TV 앞에서 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런 훌륭한 선생님을 둬서 준우 군이 행복했겠어. 선생님도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다. 한 선생은 인터뷰를 마치고 방송국을 나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누가 전국 방송에 나와 눈물을 흘리는 교사를 의심하겠습니까? 5월이 되었습니다. 한 선생은 여학생 김미숙을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미숙아, 선생님을 또 도와줘야겠어. 선생님, 저 요즘 무서워요. 그 녹음이. 무슨 소리야. 너는 선생님을 도운 거야. 정의로운 일을 한 거라고. 하지만 한 선생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미숙아, 너도 공범이야. 네가 녹음한 거 경찰이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도 감옥에 가는 거야.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조용히 해. 선생님 말만 잘 들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알겠지?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두 여학생을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며 자신의 범죄에 끌어들였습니다. 순진한 16살 소녀들은 존경하던 선생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떨며 한 선생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6월 어느 날, 한 선생은 또다시 도박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졌습니다. 300만 원을 잃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한 선생, 이번 달 안에 돈 안 갚으면 너 죽는 줄 알아!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곧 큰 돈이 들어옵니다. 큰 돈? 어디서? 한 선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빚쟁이들은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1,000만 원. 안 갚으면 가만 안 둬! 집으로 돌아온 한 선생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췌한 얼굴의 중년 남자가 보였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 존경받던 그 엘리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빚에 쫓기고 범죄를 저지른 비겁한 남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선생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획을 더 치밀하게 다듬었습니다. 어떻게든 준우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그 돈을 들고 사라질 생각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적인 교사로, 밖에서는 거액의 판돈을 거는 도박꾼으로, 그리고 유족 앞에서는 천사 같은 위로자로 한상우는 완벽한 이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화려한 학벌과 젠틀한 외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여전히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면은 견고했고 그 뒤에 숨은 악마는 더욱 대담해져 갔습니다. 1981년 11월 10일 오전 9시 마포경찰서 수사팀 회의실. 사건 발생 1주년이 다가오는 시점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지난 1년간 수집한 수백 장의 수사 자료가 붙어 있었고 중앙 테이블에는 통화 녹음 테이프와 필적 감정 자료와 목격자 진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사팀장은 지친 얼굴로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손에 든 커피잔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1년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62차례의 전화 추적, 300명이 넘는 용의자 조사, 수천 건의 제보. 하지만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수사팀장이 칠판에 분필로 크게 썼습니다. 1980년 11월 13일 오후 4시 준우의 마지막 행적. 형사 한 면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준우는 친구들에게 담임 선생님과 진로 상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그날은 상담 일정이 없었습니다. 담임 교사는 한상우 선생, 영문대 출신, 교직 경력 8년, 사건 당일 오후 5시경 자택에 있었다고 진술했고 이웃 주민이 목격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상우는 초기 수사에서 이미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한상우 선생의 과거 경력을 다시 조사하십시오. 꼼꼼하게. 일주일 후인 11월 17일 수사관 한 명이 중요한 정보를 들고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팀장님, 한상우의 과거 근무지를 조사했습니다. 중요한 전력이 발견되었습니다.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상우는 3년 전 서울 영등포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근무했었고 그곳에서 여학생 2명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 측이 조용히 무마하고 전근 조치를 취했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한상우는 도박 전력도 있습니다. 3년 전 불법 도박장 단속에서 적발된 기록이 있고 현재도 영등포 일대 도박장을 드나든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사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도박빚, 여학생, 그리고 준우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선생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한상우를 다시 소환하십시오. 당장! 11월 23일 오후 2시 한상우는 마포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나타났고 얼굴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수사팀장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앉으십시오, 한 선생님. 조사실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고 테이블 위에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상우는 의자에 앉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한 선생님, 1980년 11월 1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어디 계셨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날 오후 공덕동 일대에서 당신 차량이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한상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렀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준우 군이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담임 선생님과 상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담임이죠. 네, 하지만 그날은 상담 일정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착각했을 겁니다. 수사팀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3년 전 영등 보여고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였습니다. 단순한 오해. 도박은요. 당신이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상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그를 파고들었습니다. 조사는 밤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한상우는 처음에는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질문이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질수록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우가 당신 차에 탔다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누가 그런... 한상우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11월 25일 경찰은 한상우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과학수사 기법이었습니다. 한 선생님,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으시죠. 그럼 모든 의혹이 풀릴 겁니다. 한상우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의심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받겠습니다. 저는 결백하니까요. 11월 2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실. 한상우는 의자에 앉아 온몸에 센서를 부착당했습니다. 가슴에는 호흡 측정기, 손가락에는 피부 전도도 측정기, 팔에는 혈압계가 감겼습니다. 옆방에는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가 앉아 그래프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긴장을 푸십시오.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이 한상우입니까? 네. 그래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현재 공덕중학교 교사입니까? 네.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박준우를 아십니까? 네. 그래프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1980년 11월 13일 박준우를 만났습니까? 아니요. 그래프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바늘이 종이를 찢을 듯 크게 움직였습니다. 전문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거짓말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한상우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준우를 당신 차에 태웠습니까? 아니요. 다시 그래프가 폭발적으로 요동쳤습니다. 심장 박동이 급격히 증가했고 호흡이 불규칙해졌습니다. 박준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상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의 심장 박동은 더욱 거세게 뛰었고 그래프는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전문가는 그래프를 들고 수사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명확한 거짓말 반응입니다. 특히 박준우를 만났느냐는 질문과 차에 태웠느냐는 질문에서 극도로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사팀장은 조사실로 들어가 한상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상우의 얼굴은 땀으로 흥건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상우 씨, 당신이 준우를 유괴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기계 오류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온 국민을 속였습니다. 준우 부모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방송에 나와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수사팀장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준우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말하십시오. 한상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년 동안 쌓아온 철옹성 같은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들킨 것에 대한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조사실 밖에서는 형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년을 끌어온 이 잔혹한 연극의 주인공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화려한 학벌과 젠틀한 외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직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으로 온 국민을 휘두를 것이라는 것을. 1981년 11월 27일 오전 10시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한상우는 밤새 유치장에 갇혀 있었고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손톱은 물어뜯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수사팀은 밤함중부터 한상우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준우의 학생 수첩, 낡은 카세트 테이프 3개, 그리고 도박빚 독촉장 수십 장. 금액을 합치면 3,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오전 11시 수사팀장은 증거물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한상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상우는 학생 수첩을 보자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왜 준우의 학생 수첩이 당신 집에 있습니까? 침묵. 이 카세트 테이프는 뭡니까? 여학생들이 녹음한 목소리가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한상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빚, 3,500만 원. 준우 부모에게 요구한 4천만 원과 비슷한 금액이군요. 수사팀장은 의자를 당겨 한상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한상우 씨,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거짓말은 끝났습니다. 이제 준우가 어디 있는지만 말하면 됩니다. 한상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쌓아온 거짓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하십시오. 준우 부모는 1년 동안 당신의 전화를 기다리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사실을 채웠습니다. 30초, 1분, 2분, 그리고 마침내 한상우의 입이 열렸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뭐라고요? 크게 말하십시오. 제가 준우를 유괴했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지켜보던 형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년을 기다려온 자백이었습니다. 11월 28일 본격적인 자백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상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2달 전부터입니다. 빚이 너무 많이 쌓여서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죽이겠다고. 그래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왜 준우를 택했습니까? 한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우네 집이 형편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이니까 아이가 저를 믿고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사관은 메모를 하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11월 13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상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후 4시쯤 학교 근처에서 준우를 기다렸습니다. 상담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에 태웠습니다. 준우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었으니까요. 어디로 갔습니다? 제 아지트로 갔습니다. 낡은 아파트 4층이었습니다. 거기서 준우를 감금했습니다. 그 다음은 한상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수사관들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11월 14일 오후였습니다. 준우가 소리를 지르며 탈출하려 했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릴까봐 제가 막으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조용히 시키려고 했는데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준우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형사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살해 의도가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발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래서 준우가 사망했다는 겁니까? 한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확인했을 때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1년 동안 살아있는 척 전화를 했습니까? 한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이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준우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가평 북한강변 야산입니다. 11월 29일 새벽 한상우는 경찰과 함께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주변에는 무장한 형사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수색팀은 한상우가 지목한 야산에 도착했습니다.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외딴 산자락이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찬바람이 불어왔고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한상우가 가리킨 곳은 큰 바위 옆 움푹 파인 땅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삽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큰 PVC 물통이었습니다. 물통을 조심스럽게 끌어올리자 뚜껑이 보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행용 가방이 들어있었고 가방을 열자 작은 유골이 나타났습니다. 1년 전 그날의 교복을 그대로 입은 채 준우는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현장에 동행한 준우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자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준우 어머니는 물통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준우야, 우리 준우야. 형사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1년 동안 찾아 헤매던 소녀는 이렇게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한상우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후회도 참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들켰다는 사실에 대한 체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경찰은 공범 혐의로 여학생 2명을 소환했습니다. 김미숙과 이현주. 그들은 조사실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이 녹음을 부탁하셨어요. 정의로운 일이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그게 범죄인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두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진술했습니다. 한상우가 어떻게 그들을 이용했는지, 어떻게 협박했는지 모두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상우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두 여학생에게 독극물을 건네며 자살을 종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함께 죽자고 하셨어요. 잡히면 다 같이 감옥 간다고.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다행히 한 여학생의 부모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이었습니다. 11월 30일 한상우의 범행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담임교사가 제자를 유괴 살해했다니 1년 동안 부부 앞에서 눈물 흘리며 연기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방송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신문 일면에는 한상우의 얼굴이 크게 실렸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군 그의 모습은 전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거리에서는 사형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사형! 사형! 한상우를 사형시켜라! 공덕중학교 앞에는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준우의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덕중학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짓을? 우리는 1년 동안 함께 일했는데 전혀 몰랐어. 1년 동안 온 국민을 우롱했던 스승.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악마. 한상우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비열한 배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자를 납치 살해하고 1년 동안 유족을 조롱한 그의 죄질은 극도로 불량했고 심지어 공범인 제자들에게 자살을 종용한 점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적 행위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죄뿐이었습니다. 1981년 12월 1일 오전 가평 북한강변 야산에는 장례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찬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준우가 발견된 바로 그 자리에 임시 재단이 마련되었고 그 앞에는 준우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준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단정히 입은 소년의 모습은 1년 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을 다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준우의 어머니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왔어. 이제 집에 가자. 아버지는 옆에서 어머니를 부축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1년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찾아왔습니다. 준우와 함께 하굣길을 걷던 아이들, 만화방에 가자고 했던 친구들. 그들은 모두 검은 완장을 차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우야, 미안해. 그날 같이 집에 갔어야 했는데. 공덕중학교 교장과 교사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준우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학교 교사였던 한상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치심과 참담함이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오전 11시 준우의 유골은 작은 관에 안치되었습니다. 관 속에는 준우가 좋아하던 톰 소여의 모험책이 함께 놓였습니다. 범인이 요구했던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준우의 선물이었습니다. 운구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우의 관을 실은 영구차가 천천히 야산을 내려갔고 뒤를 따르는 조문객들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소년을 보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영구차가 지나가는 마을마다 사람들이 나와 묵념했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문을 닫고 고개를 숙였고 길을 지나던 차량들은 멈춰서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한 나라가 한 아이를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12월 3일 준우의 장례식이 서울 마포구 장례식장에서 엄수되었습니다. 빈소에는 주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문록에는 수천 명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평범한 시민들, 학생들, 공무원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중학생입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선생님을 믿었던 아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빈소 한쪽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조전과 편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준우야,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쉬렴. 준우 부모님께 위로를 전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합니다.
장례식장 밖에서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TV 방송국은 생중계를 했습니다. 준우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앵커가 무거운 표정으로 멘트를 읽었습니다. 박준우 군의 장례식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1년간 온 국민이 무사 귀환을 기도했던 소녀는 결국 부모의 품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범인 한상우는 오는 12월 7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12월 5일 검찰은 한상우를 살인, 위계, 사체 유기, 공갈 미수, 미성년자 교사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구형 의견은 사형이었습니다. 기소장에 한상우의 죄상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 한상우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제자를 유괴하여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하고 1년간 유족을 기망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며 범행 발각을 우려해 미성년자 제자 2명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자살을 교사한 혐의. 검사는 기자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상우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무도하며 교사로서의 신뢰를 악용한 전대미문의 악질 범죄입니다. 반드시 극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한상우는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가족도 변호사도 만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교도관에 따르면 그는 하루 종일 독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한상우, 면회 왔다. 싫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신문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사를 읽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교도관이 신문을 건네주자 한상우는 일면에 실린 자신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이 크게 실려 있었고 헤드라인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악마교사 한상우, 사형 구형. 한상우는 신문을 구겨 던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다시 신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12월 6일 공판 전날 밤, 준후의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한상우와 법정에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1년 동안 자신들을 속이고 아들을 죽인 그 악마와 준후의 어머니는 준후의 방에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후의 교과서와 공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준후의 단정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장래 희망.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공책을 꼭 껴안고 흐느떴습니다. 준우야, 우리 준우는 선생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준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그 미소. 준우야, 아빠가 내일 법정에서 그놈을 똑똑히 봐둘 때 반드시 벌을 받게 할 거야. 밤은 깊어갔지만 준후의 집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1년 동안 온 국민을 우롱한 악마교사에 대한 단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981년 12월 7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제1법정. 방청석에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준후의 유족, 학부모들, 기자들, 그리고 사건에 분노한 일반 시민들.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 입장! 법원 직원의 외침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한상우가 교도관 2명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체포 당시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준후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 살인마! 내 아들을 돌려내! 법원 경위가 달려가 그녀를 제지했고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다시 한번 소란을 피우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준후의 어머니는 주저앉아 흐느꼈고 옆에 있던 준후의 아버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한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상우는 1980년 11월 13일 도박빚을 갚기 위해 제자인 박준후 군을 유괴하고 살해하여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1년 동안 유족을 기망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며 범행 발각을 우려해 미성년자 2명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자살을 교사한 혐의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한상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한상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과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사는 준우의 학생 수첩, 녹음 테이프, 도박빚 독촉장 등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상우가 어떻게 제자를 속여 차에 태웠는지, 어떻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는지 낱낱이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순진한 제자를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박빚을 갚기 위해 차가운 계산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잔인무도한 범죄입니다. 변호인은 형량을 감경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박빚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하지만 검사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우발적이라고요? 피고인은 준우가 사망한 후에도 1년간 계획적으로 유족을 기망했습니다. 심지어 공범인 여학생들에게 자살을 교사했습니다. 이것이 우발적 범죄입니까? 12월 15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한상우의 지시로 전화 녹음을 했던 여학생 김미숙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한 선생님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하셔서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게 범죄인 줄.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당신에게 자살을 종용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잡히면 다 같이 감옥 간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인간 말종이! 사형시켜라!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지만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12월 22일 세 번째 공판에서는 준우의 부모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증인석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매일 밤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한상우가 걸어온 그 전화를, 준우가 살아있다는 그 거짓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는 재판장을 향해 애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저 사람을 엄벌해 주십시오. 우리 준우는 선생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1982년 1월 12일 최종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한상우의 범행은 교사로서의 신뢰를 악용한 전대미문의 악질 범죄입니다. 계획적이고 잔인무도하며 양심의 가책조차 없었습니다. 반드시 극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은 무기징역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1982년 2월 8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초만원을 잃었고 TV 카메라가 법정 밖까지 진을 쳤습니다. 오후 2시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주문, 피고인 한상우를 사형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우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교사로서 마땅히 보호해야 할 제자를 금전적 이익을 위해 유괴살해했습니다. 더욱이 범행 후 1년간 유족을 기망하며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미성년자를 범행에 가담시켜 자살까지 교사했습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범죄로 사형 이외에 다른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한상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겠습니다. 한상우는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준우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준우 부모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준우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용서? 용서라고? 1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도 용서를 바라? 한상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982년 3월 한상우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982년 5월 17일 새벽 5시 서울구치소 사형장. 한상우는 교도관의 호송을 받아 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한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전 6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악마교사 한상우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상우의 사형 집행 소식은 오후 뉴스를 통해 전국에 전해졌습니다. 준우의 부모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아동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학교마다 학생 보호 지침이 강화되었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더욱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신뢰의 가면 뒤에 숨겨진 어둠, 욕망에 눈먼 인간의 추악함, 그리고 한 번 저질러진 범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지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